Relations. 네, 30분 되어서 전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프렉토리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에서 디피브릴레이션 스트래티지에 대한 애니전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그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 및 펄스리스 VT가 서바이벌 레이트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 절반가량은 디피브릴레이션을 여러 번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그 더블 시퀀셜 익스터널 피브릴레이션 그 디피블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는 엔테리어 라테럴 스탠다드 디피브릴레이션 그리고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를 붙여놓고 동시에 거의 동시에 디피블 시행하는 방법과 벡터 체인지 디피브릴레이션 엔테리어 라테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포지션으로 디팹 그 패드를 바꾸고 시행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그 실험은 세 가지 그룹 그리고 클래스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4,000명 가량의 패러메딕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하고 해당 지역은 도심과 그 시골 지역이 믹스된 지역이며 660만 명 그리고 매년 4,100명 정도가 아웃 오브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하고 그중에 15명, 아니 15% 정도가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으로 보이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2명은 그 파일럿 트라이얼에서 시행했던 환자들이 분석이 포함되었고, 하지만 이 그 트라이얼은 그 파라메딕이 그 코비드 때문에 그 직원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적절하게 DPB 불가능하면서 조기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트라이얼 참여한 환자들은 다 18세 이상이고 아웃 오브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리프렉토리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은 처음에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나 그 펄스리스 VT가 보였음에도 그 3번 시행을 했음에도 계속되는 경우를 리프렉토리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모든 파라메딕은 AHA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을 치료를 했고 처음 3번의 디피브릴레이션은 스탠다드 그 엔테리어 레테리얼 포지션으로 디피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이고 이거는 벡터 체인지 엔테로 포스테리어로 붙인 모양이고 이거는 DSED는 두 개를 가지고 엔테로 라테럴 그리고 엔테로 포스테리어로 패드를 붙이고 시행하였습니다. DSED 같은 경우는 DPB 동시에 시행했을 때 샥으로 데미지가 올 것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1초 미만의 숏 딜레이를 가지고 샥을 2번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서바이벌 호스피탈 디스차지로 설정하였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의 터미네이션 그리고 ROSC 그리고 모디파이드 랑킨 스케일 2점 이상의 군 뉴럴로직 아웃컴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웃컴은 어드저스트 렐러티브 리스크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 모든 애널리시스는 에이지, 그 섹스 그리고 바이스탠더 그 CPR이 시행되었는지로 어저스먼트가 시행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450명이 참여가 되었고 그중에 405명이 랜더마이제이션을 시행했고 136명은 스탠다드 디피브릴레이션 그리고 144명은 VC 디피브릴레이션 그리고 125명은 DSED를 시행하였습니다. 스탠다드 디피브릴레이션 중에서 92명은 VP 터미네이션이 가능하였고 36명은 ROSC 그리고 15명은 MRS가 2점 이하로 퇴원을 하였고 그 18명은 호스피탈 디스차지까지 서바이벌이 가능했습니다. VC 그룹에서는 115명이 VP 터미네이션 가능하였고 51명은 ROSC 그리고 23명이 MRS 2점 이하로 보였고 31명은 호스피탈 디스차지까지 서바이벌 하였습니다. DSED 그룹에서도 105명이 VP 터미네이션이 되었고
58명이 RSC, 그리고 34명이 MRS 2점 이하였고, 38명이 하스피탈 디스차지까지 서바이벌 하였습니다. 환자 그 캐릭터리스틱을 보시면 스탠다드 디피브레이션의 에이지는 64세 정도였고, VC에서도 63.8세, DSAD에서도 63세였고, 남성이 세 그룹 모두 다 40%, 88.2%, 84.8%로 더 많았습니다. 이벤트 캐릭터리스틱을 보시면 세 군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처음 RSC까지 시작의 횟수는 스탠다드 디피브레이션이 5.5회, 그리고 VC 디피브레이션이 5.3회, DSAD가 5.7회였습니다. 세 군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웃컴을 비교를 보시면 DSAD를 스탠다드랑 비교했을 때 서바이벌이 2.21로 나타났고, VC는 1.71, 그리고 터미네이션도 1.25로 DSAD가 더 높았고, VC도 1.18, 그리고 RSC도 DSAD가 1.72, 그리고 VC가 1.39, 그리고 그 모디파이드 랑킨스키 스코어가 2점 이하인 경우도 DSAD가 2.21로 더 높았습니다. 디스커션 보시겠습니다. DSAD가 그 VC 디피브릴레이션이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디피브릴레이션보다 더 좋았던 걸로 나타났고, 특히 DSAD 같은 경우는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과 RSC, 그리고 그 뉴럴로직 아웃컴에서도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그 싱글 디피브레이터밖에 없는 경우에는 DSAD가 불가하기 때문에 VC 디피브레이션 하는 것이 대안으로 생각될 수 있고, 이전 연구에서 DSAD가 베네핏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그 해당 연구들에서 CPR 캐릭터나 그리고 인터벤셔널 쇼크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컨트롤이 없었고, 이와 같은 테크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시행했을 것으로 저자들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SAD를 시행했을 때 디피브레이터의 데미지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에너지를 올리거나 그리고 벡터를 변경하는 것이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는 코비드-19 때문에 일단 파라민덱스도 부족했고, 그리고 조기에 샘플 사이즈를 채우지 못하고 종료된 면이며, 그리고 벡터 체인지 디피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절리티 인덱스가 1로 그 해석이 좀 유의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도심 지역에서 인롤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는 세컨드 디피브레이터가 가능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종이나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한계를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아웃 오브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에서 리프렉토리 벤트리큘러 피브레이션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스탠다드 디피브레이션보다도 DSAD와 VC가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혹시 다 어떤 카디오 버전 하는 건지 이해 혹시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비디오를 좀 보여주는 게 어때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이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로 패치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카디오 버전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NEJM에 비디오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시면 아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아마 이해되실. 저도 어떻게 카디오 버전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 아니 내가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내가 할게요. 요거거든요. 저 보이세요 혹시 하면? 네, 보여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 처음 거만 먼저 보여드리면 처음 게 이제 벡터 체인지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루틴으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VF 계속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환자를 이렇게 움직여 갖고 뒤에 앞뒤로 패드를 더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앞뒤로 패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AP로 이제 앞뒤로 카디오 버전 하는 게 그냥 벡터 체인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퀀셜은 그 그래서 이제 AP로 그러니까 우리 유저하게 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피브릴레이터 한 대를 더 갖고 이 AP로 또 하나 놔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CPR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단추를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바로 옆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그냥 컨벤셔널 들어가고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각각 단추 눌러가지고 그리고 쭉 하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공유 중단할게요. 그거 보면 근데 이게 터미네이션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첫 번째 시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시작에서 터미네이션 안 된 사람은 다 뺀 건가요? 연구가? 그럼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 그 시작이 첫 번째 딜리버리에서도 터미네이션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알고리즘 한번 봐볼 수 있어요? 네, 제일 처음 알고리즘, 그림, 프로시트. 환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림 있잖아요. 스톱. 네. 여기서 지금, 세 번 하기 전에 터미네이션 됐으면 그 사람들은 안 포함된 걸로. 아니, 내 말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일 왼쪽이 스탠다드죠? 그 네, 다음에 그렇습니다. 베타 그- 체인, 그 다음에 두 개 네, 연달아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VF 근데 이게 아니, 근데 벡터 체인지도 처음에 컨벤셔널하게 들어간 다음에 벡터 체인지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 컨벤션 번은, 네. 몇 퍼센트 터미네이션이 되고 벡터 체인지 후에 몇 퍼센트 터미네이션 되고 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은 거네요. 세 번 전에 터미네이션 된 사람은 14명 빠졌고, 그 다음에 벡터 체인지로 간 거는 35.6%였고, 서디스 쪽이구나.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 두 번 쫙 줘가지고 안 된 사람들만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세 그러니까? 번까지, 두 번까지입니다. 네, 두 번까지고, 세 번째 평가했을 때 계속되면 체인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세 번째도 그냥 컨벤셔널하게 주는 거고, 여기는 세 번째 벡터 체인지를 주는 거고, 네, 여기는 세 번째 두 개를 한꺼번에 주고 그런 방법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시퀀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까 그림 좀 다시 보여줄래요? 패드 예, 붙여놓은 거? 패드 제가 비디오 한번 다시 한번 아니 패드 스탑. 이거 두 개를 한 거고, 하나는 이제 그 스탠다드로 붙인 거고, 두 번째는 응. 벡터 체인지랑 동일하게 엔테리어랑 포스테리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 아 그러니까 저 똑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누르는 걸 기계를 두 개로 이렇게 타닥 음. 누르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미디에이터 보면 기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 기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대로 할 수 있게? 나중에는 아, 그렇겠죠. 뭐. 음. 그 에너지 조율은 똑같은 거고. 2 200, 동일하게 200 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메트로닉 기계로. 오케이. 예. 혹시 추가 없으시면 다음 보죠. 뭐 끝인가요? 이게 요번에 저기 AHA 레이 브레이킹이 아마 이건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NEJM에 이번에 얼리 AFib 나온 거고 AFib의 프로그레션에서 크라이오벌룬이랑 드러그 테라피 비교한 거고 11월에 NEJM에 퍼블리시 됐습니다. AFib 같은 경우는 악화 이게 리미션을 반복하게 되고 아이솔레이티드 일렉트리컬 디스오더가 프로그레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1년 사이에 8에서 15%는 파록시스마에서 퍼시스턴트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럼보 엠볼리즘이나 하트 페일리어, 헬스케어 유틸라이제이션의 리스크 또한 올라가고 이니셜의 리듬 컨트롤을 스트래티지로 삼는 것 자체가 데스의 리스크를 줄이고 카디오바스큘러나 혹은 스트로크의 레이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어리드미아 리커런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제 이전에 얼리 에이핍 트라이얼에서 심터매틱하고 언트레이티드 된 에이핍의 환자에서 카테터 크라이오 볼룬 어블레이션과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를 비교를 했었고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크라이오 볼룬 어블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에트리알 타키 어리드미아의 리커런스를 낮출 수 있다라는 기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니셜 리듬 컨트롤의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리고 중요하게 삼은 거는 퍼시스턴트 에이피브로 프로그레션 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했고 모니터링은 임플란터블 컨티뉴어스 리듬 모니터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트라이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베스티게이터 이니시에이티드 멀티센터 오픈 라벨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었고 캐나다에서 18개의 센터입니다. 심터매틱하고 이제 치료를 이전에 받지 않은 AFib 환자를 대상으로 1년까지 팔로우하면서 에트리얼 타키 아리드미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여기에서는 3년까지 팔로우를 하면서 디지즈의 프로그레션에 대한 평가를 시행을 하였고 임플란터블한 ILR을 이용을 하여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환자들은 18살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히스토리가 없는 심토마틱 파로시스말 AFib 환자들이었고 엔덤을 하기 전에 24개월 이내에는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픽을 컬리하게 하나는 다큐멘트된 게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클래스 1이나 클래스 3의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LR을 메드트로닉을 넣어서 모니터링을 하였고 그리고 모니터를 하고 그다음에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차드 스코어 1점 이상인 경우에서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했고 만약에 랜덤 어사인이 어블레이션 그룹으로 돼서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적어도 어블레이션하고 3개월까지는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3년까지 팔로우를 했으며 인펄슨 비짓은 3개월, 6개월, 12개월에 이후에 6개월마다 팔로우를 했고 ILR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옵테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매뉴얼하게 받는 거는 일주일마다 매뉴얼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삼은 것은 트리얼 타키 아리드미의 퍼스트 어커런스였고 적어도 30초 이상 그리고 90일에서 365일 사이에 발생하는 리커로 정의를 하였었습니다. 현재 분석에서는 타임 투 이벤트 아날리시스를 시행을 했고 퍼시스턴트 AFib의 첫 발생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 그렇다면 퍼시스턴트 AFib의 첫 발생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7일 이상 트리얼 타키 아리드미아가 유지가 된다거나 혹은 48시간에서 7일까지 유지가 되는데 카디오 버전이 그러니까 터미네이션을 위해서는 카디오 버전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팔로업을 하면서 이제 그 3년 전체 동안 리커런트한 에트리얼 타키 아리드미아를 팔로업을 했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아리드미아 버든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다음 헬스케어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애드버스 이벤트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303명을 인로를 했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크라이오볼로는 154명, 안티어리드믹 드러그는 149명이었고 이 중에서 3년까지 팔로업이 된 거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94.7%까지는 팔로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팔로업하면서 63명의 환자는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그룹으로 이니셜에 랜덤이 되어 있긴 했는데 이제 리커한 것 때문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받았고 그리고 27명 같은 경우는 리핏 어블레이션까지 시행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그룹에서 한 명씩 사망을 하였고 14명의 환자는 팔로업이 로스가 되어서 이제 위드드로울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차드바스크 스코어는 베이스라인의 1점 정도였고 그리고 모든 환자군 중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베이스라인의 65% 정도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인롤먼트 된 대략적으로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303명 중에 각각 154명, 149명이 각각 랜덤하게 어사인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154명의 카테터 어블레이션과 149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36개월, 3년째까지 봤을 때
퍼시스턴트 AFib 에피소드가 어블레이션 그룹에서는 154명 중에 3명, 그리고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그룹에서는 149명 중에 11명 발생해서 각각 1.9%, 7.4%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테이블을 보여드리면 엔드포인트, 이게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 할 수 있는데, 프로그레션 투 퍼시스턴트 AFib에 대해서 두 그룹 사이에는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자드 레이셔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티리얼 타키아리드미아 리커런스에서 91일부터 36개월까지 토탈로 보았을 때도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그룹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하자드 레이셔도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로업 기간은 이제 그 퍼시스턴트 AFib이 이제 발생했을 때까지 미디언 듀레이션은 15.8일, 그리고 롱기스트 에피소드가 있을 때까지는 54.4일이라고 보고를 했고, 3년째 됐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블레이션 그룹은 56% 정도, 그리고 약제 쓴 그룹에선 77% 정도가 리커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로 리커했던 이제 리듬을 보았을 때는 AFib이 대부분 89% 정도 AFib의 형태로 나타났고, 10.9%는 A플루터나 아트리얼 타키아리드미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IRR을 통해서 버든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AFib의 버든에 대해 확인을 했을 때 어블레이션 그룹에서는 0.00%라고 했고,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그룹은 0.24%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표 다시 보여드릴 예정인데, 심턴 같은 경우도 이제 12개월, 24개월, 36개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 어블레이션 그룹에서는 심텀을 느끼는 환자가 14.9%에 비해서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그룹에서는 27%까지 확인이 되었고, 이런 이제 경향성 같은 경우는 3년까지 팔로우를 하는 동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이하를 방문을 하거나 혹은 병원을 이제 입원하거나 하는 경우도 어블레이션 그룹에서는 5.2% 정도, 그리고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를 쓰는 경우는 17% 정도까지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테이블 2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AFib 버든 같은 경우 IRR로 방금 확인했을 때 어블레이션 그룹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심텀에 대해서 봤을 때 노 심텀인 경우가 각각 팔로업을 했더니 이제 어블레이션 그룹이 훨씬 노 심텀인 환자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고, 헬스케어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ER 비짓이나 입원 같은 경우도 이쪽 그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를 쓰는 군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아웃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36개월 팔로업을 했을 때 애드버스 이벤트는 에볼레이션 그룹에서 오히려 적어서 11%, 그리고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가 24% 정도 되었고, 각각의 한 명씩 사망은 있었는데 각각 그룹에서 한 명씩 있었고, 그 사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왜 사망했는지까지 나와 있긴 했는데, 어블레이션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로 사망했다 돼 있고,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그룹에서는 아미오트로픽 레터럴 스클레로시스의 레스피레토리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페리카디알 이퓨전이나 삼포네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그룹에서는 있었는데 어블레이션 그룹에는 따로 보고가 없었고, 다만 이제 어블레이션 한 그룹에서는 퍼시스턴트한 프레니어 팔시가 3명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디스커션을 정리를 해보면, 3년 동안의 얼리 AFib 트라이얼을 팔로업을 하였고, 이니셜 스트래티지로 크라이오볼룬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이 퍼시스턴트한 AFib의 로어 인시던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팔로업 피리오드 동안의 카테터 크라이오볼룬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이 어리드미아의 로어 버든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도 이제 조금 더 빨리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롱텀하게 베네피셜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고, 이 연구는 얼리 에이피 트라이얼의 롱텀 팔로업을 보았고, 그리고 이니셜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포텐셜리하게 디지즈 모디파잉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얼에서는 그 AFib에 치료되지 않은 환자 중에서 특히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헬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년 동안 거의 대부분 팔로업이 로스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Fib 프로그레션의 로어 리스크와 역시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고 그냥 대부분의 환자들과 비슷한 하이 리스크가 없는 환자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 이 트라이얼에서 이제 조금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어블레이션 테크놀로지 자체가 크라이오 벌룬으로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어블레이션 에너지 소스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고 제너럴라이제이블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얼리 AFib 트라이얼을 통해서 퍼시스턴트 AFib 인시던스가 혹은 이제 에트리얼 타키 아리드메 리커런트 레이트가
이니셜 카테터 크라이어 어블레이션을 하는 그룹에서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서 끝을 맺고 있었고, 혹시라도 이제 아까 베이스라인이나 이런 거 못 보여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베이스라인 나이는 대략적으로 60세 정도 되었던 걸로 보이고, 남성의 비율로 봤을 때는 안티 어리드믹 그룹은 이제 한 68%, 어블레이션 그룹은 72%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혹시 다른 약제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간략히 보여드리면, 안티 어리드미아 드러그 그룹에서는 플레카나이드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었고, 파이널 팔롭에서는 46명까지는 이제 약제를 쓰지 않았다고 했고, 미디안 데일리 도즈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플레카나이드를 많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루에 200mg 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티 코아귤레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것은 도학을 많이 썼고, 그 중에서도 아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을 많이 쓴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쓴 거 좀 다시 보여줄래요? 네.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보여드릴까요, 교수님? 네네. 솔타를 그러니까 미디언 데일리 도즈가 200, 600, 솔타를 240, 드로레더는 그렇고 아메다는 200이고. 오케이. 네. 이 옛날에 혹시 그 RFCA 했을 때 이런 비슷한 논문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었나요? 인트로덕션에? 그때는 네, 없었어요. 제 인트로덕션이랑 그 디스커션 부분을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 봤었는데, 음. RF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카테터 어블레이션 이렇게만 다 카테터 설명을 하고, 에블레이션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내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으로 했을 때 약제랑 비교했을 때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좋다라는 내용은 디스커션에도 있고 인트로덕션에도 아니, 얘기되어 있어요.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그 좋다는 프로그레션 건 되는 거예요. 자마에서 나왔던 게 있어요. 음. 윌버가 쓴 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제 프로그레션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3년 보면서 퍼시스턴트 AF로 진행되는 율이 몇 %냐. 근데 그거에 대한 논문은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카테타로 했을 때 음. 근데 그거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서, 예,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프로그레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더 추가로? 없으시면 이걸로 끝낼까요? 예.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